한때 유명했고 당대 가장 큰 배였던 타이타닉은 치명적인 충돌과 세월에 의해 찢겨져 이제 두 개의 거대한 조각으로 약 600m 해저에 놓여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선미는 해저에 부딪힌 후 완전히 파손되었지만 내부의 많은 부분이 보존되어 있어 뱃머리는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의 러스티클에서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가 발견됐어요. 러스티클은 갈색으로 형성된 녹을 말합니다. 배의 재료인 연철이 산화되면서 수중 깊은 곳에서 발생해요. 박테리아가 타이타닉 선체의 철을 하나씩 먹어치운다는 뜻이죠. 2030년까지 다 먹어치울 것으로 보여요. 그건 난파선이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 시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물속에서 난파선을 인양해서 보관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난파선이 부서질 거예요. 110년 이상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녹이 슬어 심해에서 배를 꺼낸다고 해도 일부는 재건할 수 없을 거예요.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생존한 700여 명은 타이타닉호가 해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만들어진 배 중 가장 큰 배가 말 그대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소리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은 그런 환경에서 듣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잘 들을 수 없어요. 승객들이 침몰 지점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타이타닉은 3,800m나 되는 먼 곳에서 해저에 부딪혔습니다. 수중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산사태와 지진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며 이는 한 척의 배가 해저에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대부분의 진동과 소리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었을 겁니다. 또한 해저에 닿은 후 타이타닉을 강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의 하강 폭발로 인해 잠재적인 음향 진동이 대부분 밀려났을 거예요. 게다가 해저는 그렇게 큰 소음을 내기에는 바위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타이타닉이 부서질 때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배가 수면 아래로 사라진 후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들이 구명 보트에 올라타고 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구명 보트가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구명 보트는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명보트 훈련은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히기 전날 오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훈련은 취소됐어요. 모두가 침몰할 수 없다고 믿는 거대한 원양 여객선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떠납니다. 도중에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타이타닉이 해저에 가라앉거나 건조되기 14년 전인 1898년에 출간된 소설 타이탄의 난파의 줄거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소설에서 타이타노는 무서울 정도로 비슷한 이름이기도 하죠. 모든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구명조끼와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타이타닉과 크기가 거의 같은 당시의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타이탄과 타이타닉은 모두 4월에 침몰했어요. 도로시 깁스는 미국의 무성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녀 역시 타이타닉호의 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앙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녀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타이타닉에서 구출되다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배가 침몰한 지 한 달 만에 개봉했습니다. 도로시는 실제로 배에 탔을 때 신었던 신발과 옷까지 그대로 입고 있었죠. 영화는 성공했지만 화재로 소실되어 추억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잭 도슨처럼요. 타이타닉호가 부딪힌 빙산 근처 차가운 바다의 거센 파도 속에서 홀로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SS 캘리포니아호는 비교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전기는 꺼져 있었어요. 어느 순간 승무원들은 하늘에서 신비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은 즉시 선장을 깨워 알렸어요. 하지만 선장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어요. 몇몇은 그냥 불꽃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누군가 알아차리기를 바라며 하늘로 보낸 신호탄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SS 캘리포니아호가 SOS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어요.
일부에서는 빙산이 거대한 배와 충돌한 이유가 보름달 때문일 한 불행이 일어난 후에 배가 바로 침몰하진 않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2시간 40분 동안 지속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 2,200명의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수석 디자이너 토마스 앤드루스는 곧 물에 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정이 되었을 때 모든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를 진수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단 1,178명을 수용시킬 수 있는 20척의 배가 있었어요. 이건 탑승자 중 50%를 약간 웃도는 수였죠.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란 명령이 있었어요. 선원들은 배를 접고 안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죠. 그 후 2시간 동안 상황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깨우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경고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앉히길 원했죠. 오전 12시 15분, 일부 승무원들이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프랑크푸르트라고 불리는 증기선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응답한 첫 배들 중 하나였지만 약 274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몇몇 다른 배들도 그 메시지를 받고 도움을 제공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오전 12시 20분, 커나드 라이너 카르파티아호가 타이타닉으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고 항로를 바로 바꿨어요. 그때 이 선박은 107km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3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20분 후 승무원들이 첫 번째 구명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65명을 채울 수 있었지만 승객 27명만 태우고 있었어요. 먼저 내려진 구명보트의 상당수는 정원에 훨씬 못 미쳤어요. 승무원들은 닷 기둥이 꽉 찬 구명보트를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걱정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많은 승객들이 그 배를 떠나는 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타이타닉이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두 시간 후에 일어날 시나리오를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승무원들은 8개의 조난 로켓 중 첫 번째 로켓을 발사하고 있었어요. 실패였어요. 아무도 도와줄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오전 1시 20분까지 10개의 구명보트를 내렸어요. 하루 보트엔 28명밖에 없었어요. 10호의 승객 중 1명은 생후 9주의 밀비나 딘이었어요. 그녀는 후에 2009년까지 살아서 97세의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어요. 이미 새벽 2시였어요. 배에 남아있는 유일한 구명보트는 3개의 접이식 보트였어요. 배의 뱃머리가 낮게 가라앉아 수면 아래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물 위로 선미 프로펠러를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장교관사 옥상에서 20명이 넘는 승객들을 태운 접이식 구명보트 D를 내리고 있었어요. 뱃머리가 아래로 내려가자 물이 접이식 배 A를 갑판에서 쓸어 내리고 있었어요. 그 20명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물이 찬 보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접이식 B를 풀려다가 떨어뜨렸어요. 거기에 올라타기 전에 물이 배를 쓸어 내려버렸죠. 뒤집힌 구명보트에서 30명의 승객들이 여전히 안전할 수 있었어요. 오전 2시 17분에 배의 무선 통신사가 마지막 조난 신호를 보내기로 결정해요. 1분 후 배의 불이 마침내 꺼졌어요. 타이타닉과 배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뱃머리는 계속 가라앉았고 선미는 수면 위로 더 높이 솟아올라 중간 부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끔찍한 소리가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흥분해했던 이 거대한 전설적인 배인 타이타닉은 3번째와 4번째 굴뚝 사이에서 2개로 쪼개졌어요. 조서에 따르면 뱃머리 부분이 해저에 도달하는데 약 6분이 걸렸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선미는 다시 수직 위치로 떠올랐다가 다시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결국 바닷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되었죠. 오전 2시 20분, 선미 내부에는 공기가 남아있었고 수압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찌그러뜨렸어요. 선미는 뱃머리에서 약 610m 떨어진 곳에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은 타이타닉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게 가라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객실 4개가 물에 잠겨도 그게 부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키지만 결국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난파 사고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2012년에 구명보트의 부족과 관련된 새로운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모리스 클라크라는 안전검사관이 배가 출항하기 5시간 전에 구명보트를 최소 10척 더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배의 소유주가 정시에 출항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호소는 묻혀버렸죠. 그는 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주들이 그의 조언을 따랐다면 그날 밤 약 700명이 더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실린 20척의 구명보트는 최대로 태워도 전체 승객의 3분의 1만 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구명보트 중 일부는 최대 65명을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도 12명만 태우고 출발했어요. 게다가 타이타닉의 승무원들은 구명정 발사 장비 사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은 더욱 커졌습니다. 보트를 느리고 부적절하게 때로는 적절한 감독도 없이 내렸죠. 20대의 구명보트 중 18대만 제대로 띄워졌습니다. 또한 승객들은 안전조치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어요. 4월 14일에 구명보트 훈련이 진행됐어야 했어요. 하지만 선장은 결국 훈련을 취소했죠. 타이타닉호와 그 비극적인 결말을 둘러싼 많은 신화 중 하나는 필요한 구명보트 수가 부족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구명보트에 먼저 타야 한다는 해양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난파선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이었죠. 타이타닉이 대서양의 얼음바다에 침몰한 직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1912년 4월 14일 자정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절망에 빠진 일부 남성이 여장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구명보트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목숨을 구할 기회를 얻으려 한 거죠. 동시에 타이타닉의 남성 승객 중 실제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후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20대의 구명보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보트가 오전 12시 40분에서 2시 15분 사이에 배에서 분리됐고 총 718명이 탑승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 오전 4시경 RMS 카르파티아에 의해 구조될 때까지 705명만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RMS 카르파티아의 승무원들이 모든 승객과 구명보트 13대를 태우는데 4시간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구조선에 실을 수 있는 인원은 이 정도였어요. 현재 비어있는 나머지 구명보트는 바다에 표류한 채로 방치됐습니다. 인양된 구명보트는 나중에 타이타닉을 운영했던 영국 해운 회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에 반환됐어요. 이상하게도 반환된 후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여요. 살아남은 13척의 구명보트가 뉴욕 항구에 하역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사진이에요. 슬프고도 아이러니하게도 1912년 4월 14일에 타이타닉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뉴욕 항구였습니다. 그 후 구명보트에는 타이타닉 명판이나 배를 떠올릴 수 있는 다른 모든 표시가 모두 제거됐어요. 일부 소식통은 구명보트가 결국 파괴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한 구명보트의 운명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떠난 구명보트인 접이식 구명보트 A는 사고 발생 한 달 후 RMS 오셔닉에 의해 회수됐어요. 당시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점에서 32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배 안에는 에드워드와 게르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결혼 반지가 있었는데 이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후 바다에서 길을 잃은 한 커플의 슬픈 흔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에드워드와 게르다 린델로 밝혀진 이 부부는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여행 중이었어요. 일부 기록에 따르면 린델 씨는 실제로 접이식 보트 A에 도착했지만 아내는 운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둘 다 다시는 볼 수 없었고 결혼 반지는 결국 게르다의 아버지에게 보내졌습니다. 접을 수 있는 구명보트 A의 인양은 RMS 오셔니코의 승무원들이 찍은 사진과 동료 승객의 상세한 수기 기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구명보트가 실제 보트라기보다는 파도에 떠밀려온 나무 조각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타닉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구명보트는 7번 보트였어요. 이 구명보트는 백만장자 구명보트라고 불렸어요.
12명의 승객이 다른 승객을 태우지 못하도록 승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노를 저어 안전한 곳으로 SOS 아시죠? 점 3개, 줄 3개, 점 3개요. 모스 신호로 보낼 수 있는 쉬운 신호예요. SOS는 Save Our Souls 또는 Save Out Ship을 의미합니다. 전설적인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1912년 4월 14일 밤 2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이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빙산이 거대한 선박을 침몰시킨 그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신호는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객선 SS 마운트 템플은 신호를 포착하고 답변을 보내려고 했지만 타이타닉호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의 구조 요청을 잠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북대서양에서 알려지지 않은 버뮤다 삼각지대라도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 운명적인 날 차가운 밤하늘에는 찬란한 오로라 보렐리스가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겠지만 그날의 북극광은 타이타닉의 운명을 결정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오로라는 지구자기 폭풍 덕분에 형성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구자기권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자기권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보호용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해로운 태양광선, 태양풍, 그리고 다른 우주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기권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지구는 화성과 더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또한 그 때문에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구의 자기권이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타이타닉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 밀라 진코바라고 하는 기상연구원이 지구자기 폭풍을 일으킨 태양 플레어가 타이타닉의 때 아닌 종말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지구에 항상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그로 인한 자기 폭풍에 민감합니다. 이 불운한 사람들은 약함, 피로, 두통, 그리고 심지어 기분 변화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양쪽의 압력이 동일합니다. 자기권은 모든 나쁜 것들을 차단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은 지구 크기만큼 거대할 수 있어요. 이 플레어는 전자 입자의 파동을 뿜어내고 고속으로 자기권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호 비눗방울이 방어에 들어갑니다. 크기를 줄이고 모양을 바꿔서 그 입자들을 극지방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날 밤 타이타닉 위에서 춤추던 그 찬란한 불빛이 등장하는 거죠. 북부에서는 이것을 오로라 보렐리스라고 합니다. 남부에서는 오로라 오스트랄리스 혹은 남극광이라고 해요. 자기권이 태양 입자와 우주 입자를 극지방으로 밀어내면 다른 기체의 분자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온갖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소는 거리에 따라 녹색 또는 빨간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는 파란색이나 보라색입니다. 그날 밤 여러 사람이 목격한 것은 바로 이 현상이었습니다. 구조선 카르파티아호의 2등 항해사를 포함해서요. 그는 타이타닉으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기 전에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오로라는 지자기 폭풍의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제 항법 장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성 및 무선 주파수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시절에는 아이폰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기기가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법 장치와 무선 전신이 존재했고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돌아가 보면 선원들은 그런 날 나침반이 오작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사방으로 돌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18세기가 돼서야 프랑스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날이 태양의 검은 반점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 플레어 미스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가장 진보되고 유명한 무선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200km 떨어진 거리까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테스트했어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1912년 4월 10일 이 거대한 여객선은 사우스햄튼을 떠나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선원들은 빙산과 빙원이 표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좌표를 표시하기 위해 지도에 점을 찍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골치 아픈 지역들이 타이타닉의 계획된 경로의 북쪽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2-3일 후 경고는 점점 더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거대한 배로 가까워졌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빙하를 우회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항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큰 실수였어요. 바로 자기 폭풍 때문이었죠. 만약 항법 장비가 오작동했다면 1도도 안 되는 작은 차이로 인해 선장의 실수로 배가 빙산 덩어리 쪽으로 향하도록 했을 수도 있어요. 더욱이 무선 통신사들은 다른 배에서 온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선장에게 전달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무선 회사로부터 고용된 계약 직원들로서 호화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무선 송신기가 계속 고장났어요. 아마 이런 사적인 통신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마침내 수리되었을 때 교환원인 잭 필립스는 밤 10시 30분에 SS 캘리포니안 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배의 항해사들은 필립스에게 혈류에는 빙산의 좌표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었죠. 자기 폭풍이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민감해요. 날씨는 좋았어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물은 유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는 최대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항해했습니다. 1시간 후 타이타닉은 그 악명 높은 빙산과 충돌했습니다.